대부분 길거리에서 싸는 경우도 많아요. 지방에 가면 용변을 너무 많이 밟았던 기억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좀 공포심은 있고, 벽지를 붙였는데 벽지가 다 떨어지고 있고 물 새고 있고, 그때 친구들 보면은 30층에 살고 막 이러면 30층까지 걸어서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 다니면은 땀 빨빨 흘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용변을 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생활이 일상적인 것인가요? 북한에서요. 사실 용변을 본다 하는 거는 북한 사람들도 좀 지나가다 이런 데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베란다는 좀 처음 들어보네요. 베란다는 왜냐면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사는 거 많이 봤어도 베란다는 좀 충격적이긴 하다. 베란다에서 보는 거는 못 봤는데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대부분 길거리에서 많이 싸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물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밖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지방에 가면은 그냥 용변을 너무 많이 밟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산에 뭐 그냥 동네 어디 산에 들어가도 용변 밟는 거는 그냥 자주 있을 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날린 공사나 무너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평양에 10만 세대, 뭐 몇만 세대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런 아파트 안전할까? 왜냐하면 또 그런 아파트는 또 고층으로 많이 지어요. 막 3, 40층 막 이렇게 지우는데 막 엘리베이터 다닐까?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몇십 층짜리 아파트를 1년 만에 지었는데 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물 아파트라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사실 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날림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오히려 옛날 아파트인데 내부가 좀 리모델링 됐다거나 이런 집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그런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그런 좀 공포심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평양에서 체육인 아파트에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선물 아파트라고 하는데도 벽이 이렇게 막 그런 헤카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되게 저렴한 거 써가지고 다 벗겨지고 있고, 벽지를 붙였는데 벽지가 다 떨어지고 있고 물 새고 있고 막 물 새가지고 얼룩진 천장으로 되어 있고, 새 아파트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날림식으로 그냥 대충 지었구나 라는 거를 저도 보고 아니까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죠. 외관은 대충 하고, 내관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가 가는 현지지도 하는 그 몇 집만 이렇게 꾸며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져요. 그리고 새 아파트 줬다고 해도 그 내부는 능력 있는 집은 내부를 잘 꾸며놓고 잘 미장도 잘하고 살겠죠. 근데 뭐 능력이 없고 돈 없는 집인데 집이 갑자기 철거됐다가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내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부실한 집안에서 살아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그냥 통통 비고 김정은이가 현지지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집만 꾸며놓는 거예요. 그 집만 꾸며놓는데도 저번에 사진 하나 보니까 김정은이가 있는 거기에 뭐 가스 코너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던데, 거기에 가스랑 뭐 연결되는 배관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냥 이렇게 위에 가마만 2개 떨렁 있는 그런 화면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딱 그 몇 집만 이렇게 김정은이 가는 몇 집만 이렇게 꾸며놓고, 다 그게 내부도 그 전반이 아닌 거예요. 다 허술하고 부실 공사도 많고. 북한의 보여주기식 공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수근수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을 뿐이지 서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또 그게 아파트가 개인들끼리 서로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될 때도 내부를 좀 많이 보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에 결정이 될 만큼 내부를 많이 봐요. 겉을 보는 것보다 뭐 땅값 보고, 그리고 겉을 보고, 그 다음에 내부를 봤는데 내부가 너무 아니에요. 그럼 내부가 안 좋으면은 좀 이렇게 뭐 집 가격이 좀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선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그렇게 거래가 되진 않아요. 근데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죠. 근데 또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되면은 본인이 들어가서 내부 공사를 하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내부 공사를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좀 능력이 안 되고, 다 서민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받아도 내부는 그냥 허술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하나요? 상류층이 아니라도 다 거의 아파트예요. 아파트고 뭐 빌라라는 개념도 잘 없고, 그리고 아파트 하면 땅집인데 그냥 다 무조건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평양이어도 정전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쵸. 평양은 정전이 원래 제가 성장할 때까지는 하루에 4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막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어올 때는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 전체 뭐 그 동네에 뭐 전기 수리를 한다거나 해서 뭐 3일 동안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길어서 일주일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성장할 때 하루에 무조건 3시간, 적어서 3시간, 많아서 7시간까지는 들어왔어요. 매일. 그런데 그게 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그때 제가 해외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뭐 몇 시간씩 보고 했는데 18년도에 제가 평양에 휴가를 가보니까 평양에 전기가 24시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북한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뭐 평양에도 뭐 어디 뭐 24시간 들어오냐라고 하는데 24시간 주대 그거를 좀 정책을 바꿨더라고요. 김정은이가 24시간 전기를 버는 대신 전기세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전기가 들어오면은 몰래 이렇게 밥솥 있죠. 밥솥을 몰래 들고 가서 일본식 밥솥을 많이 썼어요. 북한 주민들이. 그거 들고 가서 이렇게 밥을 지어 먹고 몰래 전기를 계속 썼어요. 밥도 지어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 집집마다 계량기 같은 걸 다 달아 넣은 거예요. 24시간 전기를 주되 그 계량기에 찍힌 만큼 제가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주민들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버대 전기는 낮기도 하고 전기를 못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기구 전압이 낮아서 다 그 변압기라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220V인가 그 변압기를 사용해서 다 집에서 사용하는데 그런 이제 변압기 같은 거 사용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밥솥 같은 거 하나 꺼보면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걸 쓴 만큼 갚아야 되니까 밥솥은 그림의 떡이 된 거죠. 그래서 전기가 24시간 들어와도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몰래 밥솥으로 밥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냥 그 연탄 있죠. 석탄이라고 하는데 그 착화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그냥 엄마는 밥 지어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평양에서 그거 다 아파트에서 다 그거 불 피워가지고 밥을 해요. 가스는 비싸니까 사용 못하고. 그렇게 전기가 부족한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쓰시나요? 엘베가 되는 아파트가 있고 시간제로 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가게 되면은 야 엘리베이터 다녀 하면은 그 시간제 맞게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엘베가 대부분 잘 안 다녀요. 하루에 아침에 몇 번 조금 뛰고 점심시간에 몇 번 한 1시간 정도 뛰고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제를 두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낮에 예를 들어 친구 집에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모란봉구역장에 살았는데 거기 막 개선동, 북새동 막 이런 데는 다 3, 40층짜리 아파트였어요. 다 고층이었거든요. 그때 친구들 보면은 30층에 살고 막 이러면 30층까지 걸어서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했어요. 네, 근데 뭐 18년도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저희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잠깐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잠깐 그 엘리베이터가 들어봤을 때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 다니면은 그냥 복도에 에어컨도 없으니까 땀 빨빨 흘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폭우가 오는 경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사실 아파트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폭우에는 저희도 크게 뭐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 대신 땅집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봤어요. 폭우가 오면은 물을 받아야 되고 천장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은 그 막 물 받아서 막 퍼내가야 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아파트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방은 뭐 집이 떠내려가고 폭우로 해서 피해보고 그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아서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밖에 나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평양은 확실히 좀 다르죠. 지방에 비하면은. 고층 아파트 계단을 걸어 다니고 정전이 계속 일어나고 폭우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익숙하게 여기는 건가요? 폭우 피해에 대해서 사실 지방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죠. 근데 불만은 어디 가서 호소해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우가 어디서 피해를 봤다, 자연재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평양에 또 사는 사람들에게 또 돈을 걷어가거나 그리고 또 뭐 지연 사업을 하라고 도시락을 싸서 내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평양 사람들대로 불만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봐서 피해본 건 알고 있지만 평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급도 못 받는데 본인들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쌀 지금 떨어져서 걱정인 판에 남의 밥을 도시락을 싸우라고 하니까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악이 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을 말할 때는 없고 그래도 집안 사람대로 피해를 봐도 어디 가서 집을 해결해달라고 말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되고 거지가 되고 밖에 떠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집안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좀 생존력이
감정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지방분들은 말이나 그런 악센트가 좀 센 이유가 그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사람이 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독해지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평양 사람들은 그냥 늘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막 악쓰고 막 이러고, 근데 좀 빨리 깨어나는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죠. 자연재해 피해를 늘 보고 있고, 먹고 살기 문제는 뭐 거의 7, 80년대 때부터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 북한 정부에서는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래전부터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가려고 막 아득바득 어떻게든 막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방식을 터득하고 찾은 거예요. 근데 평양 사람들은 그 방법과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더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내일은 뭐 국가에서 쌀 1kg라도 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쌀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평양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이 차이점이 나고, 그런 자연재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인지는 하고 있어도 피해를 봐도 그냥 호소를 못하고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원 사업에 동원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그냥 근데 맞서게 되면은 그냥 갑자기 사라지거나, 평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본인들이 갑자기 뭐 어디 끌려간다거나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북한에서는 계속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또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함부로 이거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반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그 나름대로 당이 어렵구나, 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 반항을 하게 되면 내가 죽겠구나. 부모님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반항하면은 우리 딸이 미래가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아들이 미래가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또 참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게 그냥 북한의 그 이제 체제 속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게 그 북한 주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세뇌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 북한 주민들의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도 또 떠오르니까 좀 마음도 아프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북한에 좀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고, 늘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더 힘들어졌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사실 죽은 사람보다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늘 북한을 바라봤을 때 진짜 이렇게 좀 저 주민들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 누군가 진짜 저 나라가 빨리 붕괴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이 좋은 세상에 이제 또 제가 살아보니까 같이 또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수록 또 김씨일가에 대한 그런 또 원망도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일동포 제일북송인들의 고충은 무엇이 있나요? 째포라고 불리셨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면 제일 북송인이고, 일본에서 말하면 제일 동포고, 북한에서 말하면 제일 기국자예요. 어쨌든 이게 뭐 한 계층을 이렇게 여러모로 불리는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 탈북민들,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북향민, 세토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가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1959년부터 84년까지 25년간 이제 쭉 이어진 게 아니고 25년간 그 중에 좀 쉬었던 텀을 뒀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작해서 끝까지 25년간인데 25년간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죠.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청년이라고 있어요. 제1번 조선인 청년합회라고 친북 단체죠. 한인 단체죠. 한인 단체인데 이 단체가 선전에 앞장섰죠. 그러니까 60년대 들어서기 전이니까 그때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때는 전쟁 끝나고 북한이 잘 살았던 이유는 저게 있었어요. 그 동맹국들인 러시아,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 그리고 이제 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동맹국이니까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보건대는 김일성이 물질을 받아가지고 다 많이 인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못 산 거는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74년도에 서울 지하철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이 생기면서 역전됐다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북한이 잘 살았고 그 이후로는 한국이 잘 살았는데 한국도 미국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간 산업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때부터. 그게 서서히 효과가 발휘돼가지고 70년대 중반 이후로 남한이 경제적으로 이제 역전됐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하락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생겼죠. 이대수령, 김일성의 아들이죠.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고. 김정은이가 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뭘 만들었냐면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냐면은 자기 아버지 우상화하면서 전국에 아버지 동상, 기념관, 박물관, 사족지, 전족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국가 예산에 30에서 40% 들어간 거예요. 김일성 동상, 박물관, 기념관 세운 게.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무리 뭐 독재했다도 19년간 했다도 뭐 우리나라 뭐 전국 시도에다가 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웠나요? 전국 도시군 우배다 박정희 기념관을 다 세웠던가요?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거기다 이제 탕진하다 나니까 70년대 초부터 탕진하다가 70년대 중반에 그게 소소히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어쨌든 그 잠시나마 잘 살았던 시기에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호황된 이제 선전을 조청년이 일본에서 많이 했죠. 북조선으로 가자. 근데 그때 제가 보면서 이제 많이 조금 연구를 했는데 그런 시기가 애매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이 해방되고 많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다시 귀국했지요. 한국으로 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안 왔던 사람들도 50년대 전쟁 끝나고 또 이제 많이 오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다 대고 그랬어요. 그냥 한국인들 보낼 때 하다못해 종착비라도 좀 지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말이 듣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도 지금 뭐 그게 어렵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사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이승만이가 우리 자기네들은 고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돈을 지어서 보내니까 일본 정부가 너라고 대답했고 이게 뭐야?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귀국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거꾸로 김일성이 제일조선인들을 해외 국민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상한 환경이 조성됐죠? 그러니 김일성이 좋아서라기보다 이승만이가 미우니까 북쪽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리고 선전하지도 기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상치료국가, 세금 없는 나라, 일자리 다 해주고 뭐 무료 교육 해주는 나라 뭐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 정권이 생겨서부터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조선인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죠. 당연히. 세상에 무상치료국가? 무료교육의 나라? 세금 없는 나라? 집 다 주고 뭐 일자리 다 주고. 일본에서 듣기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가보진 못했고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시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현혹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전쟁이 분단되면서 이제 해방되면서 분단이 됐잖아요, 남북으로. 그리고 전쟁 마치면서 공고히 분단됐죠? 1차 분단됐지만은 전쟁 끝나고 완전 더 공고하게 분단됐죠? 그 전까지, 45년 전까지 한반도는 하나였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였잖아요. 그때는 한국은 48년도에 생긴 이름이고,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는데,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조국은 맞아요. 한반도가 맞아요. 그 이후에 조선인들이 많이 일본으로 간 게 1900년대 초반부터 많이 갔어요. 많이 가는데 그 한 3, 40년간 많이 넘어갔을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엄연히 말하면 조선 남북을 분단을 떠나가지고 조선이 조국은 맞아요. 자기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진정한 어머니 쪽으로 찾아가자고 조청년에서 그런 선전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59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넘어갔는 게 보통 한 번에 1000명 이상씩 이제 대형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북한으로 갔죠. 그때 원산으로 갔어요. 초기에는. 원산으로 가가지고 가니까 그 증언자들을 많이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어요.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1세들은 이제 다 8, 90인데 북한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도 이제 내 나이잖아요. 보니까. 제가 탈북민들 이제 인터뷰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는 이제 60년대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북한에서 살은 이제 제일동포죠. 그걸 이제 은어로 째포라고 해요. 제일동포를 째포라고 하는데, 자기는 제일동포의 후손이고, 우리 부모는 제일동포였고, 째포였고, 우린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북한에서 잘 몰랐어요. 제가 평양에 살면서도. 왜냐면 그 다른 계층이니까 우리 쉽게 이제 북한은 뭐 그런 계층벽이 이제 붙어가지고 잘 이렇게 희석되지 않아요. 북한 사이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사이인데 여기 와서 같은 탈북민이니까 알게 되었고, 나는 노동자 집안의 자식이고 이쪽 A씨 탈북민은 째포의 자식이고 같은 탈북민이잖아요. 한담, 사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이게 제일동포들의 비운사구나.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일본에서 벌어졌지만은 우리 한인 문제고 저청년이라는 단체? 그런 사익단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단체에서 범행으로 이어진 건데 이게 어쨌든 또 크게 보면 국제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걸 처음 요구한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그 제일동포들을 이제 받겠다고 요구했고, 왜냐면 첫째는 인력 부족이잖아요. 전쟁으로 북한은 뭐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전쟁으로 또 많이 죽었고 인력을 좀 보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둘째는 저거겠죠? 북한이 36년 일제 강점 받으면서 일제가 만든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 일본 내에 있는 제일 조선인들이 필요했고, 아무래도 일맥상통도 있죠. 그리고 셋째는 돈이지요. 아무래도 일본이 잘 사는 건 아니까 잘 사는 나라 주민들을 앉혀놓으면, 여기다 북한 땅에다 들여다 놓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떼는 거고, 송금이라는 거 오잖아요. 그 사람 아무 나라나 같을 거예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떠나가지고 사람 사는 사회는 돈이라는 게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돈이 가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걸 받아서 송금도 있잖아요. 개인 송금도 있고, 기업 뭐 후원금 있고, 당자금 있고 많아요. 북한에서 뭐 정확한 통계 없지만은 일본 제일 북송인들 덕에 얻은 이익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수십억 달러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보면은 수억 달러, 수십억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함축해보면요. 그 엄청난 복합적인 관계가 되니까 북한이 이걸 먼저 제안했죠. 제일조선인들을 이제 받겠다. 또 그때 이승만 정부는 또 안 받겠다 이랬으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자왕우왕해가지고 북한을 갔죠. 59년도 12월 달부터 갔는데, 초기에는 뭐 매주 운항하다시피 했어요. 격주로 운항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1000명씩 갔으니까 엄청난 인원이 갔지요. 갔는데 이제 딱 가보는 순간, 청진항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눈이 딱 감겼대요. 그냥 아, 이게 잘못 왔구나.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그냥 말할 지식이나 이런 뭐 자료 같은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척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딱 입짝 벌어지는 거나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와도 입이 벌어지고 지역에 와도 입이 벌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잘 산 나라였죠.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고, 지하철을 처음 만든 나라이고, 엄청나죠. 일본은. 그런 나라에서 거기 갔는데, 거긴 뭐, 북한은 지금도 뭐 자동차 만듭니까?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어요. 북한에는. 우리는 전국 뭐 강력시에 다 있지만, 그런 나라인데, 그 비교가 돼요? 60배나 차이 나는 그런 경제, 우리 한국하고도 60배나 차이 나는데 일본하고는 한 100배나 차이 나지 않을까요? 뭐 대략 뭐 그런데 가니까 눈이 딱 감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갔으니까 어때? 거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일본에 정착한 제일동포 후손들이 거기도 한 200여 명 되고, 또 한국에도 그 이상이 있어요. 이 탈북민들은 제일동포 후손은 아버지 부모의 고향이 또 일본이니까 일본이 또 조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탈북민이니까 또 한국이 조국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 고향 가서 사는 탈북민도 있고, 아이, 난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좋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탈북민도 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한국에 오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한국에 온 지 3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통점은 한국에 살면서 자유로움. 이게 한국 국민들은 이게 자유로움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처럼 자유가 없던 데서 살아봤어야지 자유가, 우리는 분명하게 국가 국차이로 알고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건 이거고 있는 건 이거구나 하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있는 곳에 왔잖아요. 이게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는 누려본 사람만이 안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비판하잖아요.
저도 비판해요. 뭐 대북 정책 봤을 때 저 잘못한다고 볼 때는 이거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심하게 하나 저는 비판해요. 그렇다고 뭐 오늘 경찰서에서 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북한 같은 어디 김정은을 비판해요. 말도 안 되지. 그냥 비판했다가는 순간에 없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이 있어졌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도 내가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도 땀이 날 정도로 있고 따뜻한 물 나오고 따뜻한 온수가 방에 돌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다니고 이게 북한에서는 거진 꿈 같은 일이에요.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아파트 많이 짓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부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짐작하건데 이렇게 만족치 못한가 봐. 이렇게 인민들의 수요에 더물 찬물도 칼칼 나오고 막 이게 온도도 막 이렇게 뭐 뜨겁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보여줄 건데 당연히 없으니까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북한의 TV 보니까 그냥 겉모습만 잘 보여주더라고. 그냥 고리, 뭐, 밤에 불 밝은 거, 그 다음 낮에 그냥 그 고리, 그거만 보여주지. 그 안에, 사실 뭐, 그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 안에 대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 봉사를 받으면서 사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주려면 그냥 제 짐작이 틀림없을 거예요. 거기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나온 후배 탈북민들에게도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도 시간제로 오고, 물도 시간제로 들어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방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들어대요.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하고는. 우리는 딴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달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풍경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과 경제 자유로움, 이런 것이 북한에 비해서 한국에 너무나 넘치도록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김정은이 한 집안 사람의 지도자만 선택한 나라는 지금 80년째 어떻게 살고 있죠? 주민들이 굶주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 김정은만큼 몸 뚱뚱한 사람 북한 TV에서 봤어요? 난 아무리 봐도 없던데? 지금까지 15년째 북한 TV 김정은이 생겨서부터 저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있나?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김정은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못 먹으면 저렇게 살찌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먹으니까 살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 보세요. 간부들 말고 간부들은 그 중간쯤에서 먹고 또 일반 주민들 보세요. 새까맣고 얼굴이 야위고 그냥 이빨만 하얗고 딱 아프리카 사람 같아. 내가 나 있을 때하고 달라진 게 저는 그것만 봐요. 지도자 얼굴하고 일반 주민들 얼굴만 비교해요. 일반 주민들은 계속 저 아프리카 나라 사람처럼 돼가고 있어요. 주민들의 생활은 계속 궁핍해지고 지도자만, 수령만, 김정은만 계속 풍요로운 그 물질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지요. 거기서는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김정은만. 이 주민들은 그냥 뭐 죽든 말든 외국에 파병 가서 그냥 탄알바지로 죽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북한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북한에 교회가 없고 이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봐요. 북한은 종교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김일성만 오직 절대신으로 하고 여기는 뭐 종교를 다 국민들이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나라고 종교 생활을 보장해 준 나라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남북한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68년 평양 태생이고 서울에서 지금 산지 29년 됐습니다. 평양에서 28년 살았고 서울에서 29년째 살고 있네요. 97년에 와가지고 2000년부터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첫 책을 낸 것이 평양으로 다시 갈까라는 그런 다소 도발적이고 쇼킹한 제목을 달고 이제 에세이를 냈죠. 2005년 5월달인가 첫 책을 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5년이 홀수년이잖아요. 홀수년마다 지금까지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2007년, 9년, 11년, 13년 이렇게 해서 지금 2026년 됐네요.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편소설 째포고 째포는 제1동포의
줄임말. 북한에서 쓰이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제일 북성인,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제일 북성인들 이제 지칭해서 부르는 운어? 뭐 그렇게 어쨌든 좀 비속어? 이런 호칭이에요. 체포. 뭐, 사실 일본에서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말로 조센징이잖아요. 근데 해서 번역하면 조선인인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조선인이라는 건데 듣기에 따라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째포도 북한에서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냥 원래 풀이하면은 제일동포의 줄임말로 제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제일동포를 지칭하는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1959년부터 84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우리 정말 9만 3천여 명,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제일 북성인들이, 제일 동포들이, 제일 한인들이 저청년의 친북 한인단체죠. 일본에 있는 한인단체 친북단체죠. 이 단체에 호황된 북조선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호황된 선전에 이제 속아 넘어간 이제 약 1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의 비운의 삶을 여기다가 좀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소설 배경은 이제 배경 장소는 이제 일본 도쿄, 그리고 평양과 총진, 이렇게 크게 3개 도시를 이제 함흥까지 4개 도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얘기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평양에서 벌어진 일, 평양에서 또 도쿄에서 벌어진 일, 함흥과 청진에서 생겨났던 제일동포들의 비율의 그런 삶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집필한 소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 작가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개건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한 200여 명 인터뷰했고 남한 사람들을 한 100여 명 인터뷰했어요. 총 300여 명의 인터뷰했고 그 속에서 이제 제일동포 자녀들을 한 서너 명 인터뷰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영감을 착상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다음 책은 아무래도 또 우리 탈북민과 관련한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충동이 계속 있고, 그래서 탈북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분단의 역사이고 뭐 이게 곧 통일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실상을 겉에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북한의 실상, 실지, 좋든 나쁘든 실지 있는 얘기를 증언해 줄 사람은 탈북민밖에 없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뭐 학자, 연구가들이 그냥 책상에서 하는 거 가지고 북한에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살았던 사람들의 체험과 증언은 이건 소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뭐 꼭 저뿐이 아니고 여러 탈북민들이 쓰는 이제 뭐 자서전이나 또 뭐 에세이든 또 이런 소설이든 탈북민들이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서 나오는 이런 저서들은 정말 통일 역사에 가장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금 20년째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작가 기자 활동을 합쳐서 거진 20년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